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정부 12, 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한변협 재무이사와 공보이사 등을 지낸 이율 변호사가 오늘 대한변협회관 앞에서 이찬희 현 변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떤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기획조작된 음모라며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60대 노인을 치어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힌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앞에선 대한변협 재무이사와 공보이사 등을 지낸 이율 변호사가 이찬희 현 변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율 변호사의 1인 시위 현장엔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인 윤성철 변호사도 나와 이율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언뜻 보면 변협에서 파열음이 크게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일까요? 현장에 다녀온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앞. 영하의 추위가 새미틀 강타한 가운데 초로의 남성이 빨간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피켓에는 법무사법 개혁의 주범 이찬희는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남성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재무, 공보이사를 역임했던 이율 변호사입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변협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찬희 현 변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번에 법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이찬희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법무사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법무사들도 개인 파산이나 회생 사건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선 이른바 직역이 침탈당한 건데 이런 법률안이 통과되는데 전국 변호사들의 수장인 이찬희 변협회장이 역할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변협회장 탄핵 논란으로까지 번진 이번 파문은 법무사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한변협도 수정안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대한변협과 대한법무사협회가 개정안에 대해 서로 상생하는 그런 합의 같은 것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해왔다. 회의록에 기록된 법안소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의 발언 내용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도 제가 받은 내용은 대한변협에서 반대 의견을 철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변협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을 용인 또는 합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번에 법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찬희 협회장이 반대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희 협회장은 지금도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찬희 회장이 사과는커녕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는 변호사들을 분파주의, 불순 세력으로 매도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것이 이율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마땅히 회원들한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어야 될 마당인데 오히려 이렇게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 일부 불순 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서는 보여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율 변호사의 1인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 나온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인 윤성철 변호사도 이 변호사와 같은 입장입니다. 속기록이나 의원들의 발언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 왜 정정을 요구하거나 항의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거 의원 말이 거짓이라면 왜 그거에 대해서 일체 이의 제기도 직접 의원한테 항의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것은 대한변호사협회 자체의 어떤 의무를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성철 변호사는 더 나아가 현 변협집행부가 법무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세무사법, 노무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직역 갈등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법무사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무사법까지 지금 이 대한변호사협회 무능과 지금 부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 통과가 됐고요. 이건 완전히 계약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윤성철 변호사는 이에 이찬희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변협 회원들의 서명운동을 SNS 등을 통해 시작했다면서도 서울변의 차원의 사퇴 촉구 운동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변호사에 동참하고 있고 페이스북과 여러 SNS를 통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자격으로서 법정된 채이기 때문에 기관으로서는 움직일 수는 없고 저는 지금 개인의 변호사 회원 개인으로서 제가 진실을 밝히고 목소리를 높일. 이런 주장과 움직임에 대해 변협 측은 변협은 답답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고 상당 부분 변협 입장을 관철시켰는데 일부분만 가지고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문제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법무사법 관련해서 저희 변협은 반대 입장인 거고요. 개정안 자체에 전혀 동의를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변협 측은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이율 변호사나 일부 변호사들이 차기 변협회장 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분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변협 내부의 내용이 격화되는 가운데 당분간 법무사법 합의 논란은 계속될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밤에 가로등이 켜진 주택가 밀집 지역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무려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처벌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24일 밤 9시 2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19살 김모 씨가 60살 A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고 오토바이 운전자 김씨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충돌 시점까지도 달리던 속도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 둘 다 크게 다친 겁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일단 해당 도로는 직선 구간이고 양쪽에 가로등이 있어 완전히 어두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재판에서 야간에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할 것까지 예상하긴 어려워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은 하지만 김 씨 주장을 기각하고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방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 요소가 없는 점, 주택 밀집 지역이라 보행자가 다수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은 하지만 1심 판결을 깨고 김 씨 손을 들어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로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던 점, 맞은편에 정차한 버스에 무단횡단을 하던 A씨가 순간적으로 가려진 점, 버스가 출발한 뒤 A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무단횡단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긴 어려워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도 오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며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해선 위험하다는 선입견과 함께 사고만 났다 하면 일단 오토바이 때문이라는 식으로 탓을 하는 시선, 일종의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다 그런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다친 보행자 사정이야 물론 안타깝지만 어떤 면에서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전치 12주 몸다치고 재판에 넘겨져 전과자 될까 봐 마음고생했을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아닌가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이처럼 많은 경우 진실을 가리는 불투명 유리처럼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 허용 국회 국민 동의 청원도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걷어내고 보면 또 달리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정부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일단 정부 12.16 부동산 대책 내용부터 좀 볼까요? 먼저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15억 이상이 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전면적인 대출을 금지하는 제도인데요. 네. 정부는 이 정책을 발표 이틀 날인 17일부터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시가 9억 원 네. 이상의 그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네.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책은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에 반발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거잖아요. 헌법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그 12.16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네. 잡음이 끊이지가 않는 가운데 네. 저희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발표를 한 하루 만인 17일 네. 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네. 12.16 부동산 대책 중에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금지한 정책이 헌법 23조가 규정한 재산권 및 그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네. 정 변호사는 그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네.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네.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헌재가 이를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헌재는 해당 사건을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회부해서 그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 등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 전에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판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네. 헌재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서 네. 위헌 심판대에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네. 있습니다. 헌재가 이를 정식으로 심리하게 되면 주요 쟁점은 어떤 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부가 네. 대책 발표를 한 이틀날인 17일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밝힌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대출 금지 제도가 위헌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네. 이 정책은 법률은 물론 시행령, 시행 규칙도 아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이라고 네. 하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헌법은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이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과 은행의 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네. 법률이 아닌 행정지도라는 방법으로 우회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쟁점들은 또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먼저 초고가 주택을 네. 가르는 15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주택담보비율 LTV를 20%로 제한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등에서 그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은 현행법상의 산출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네. 주택 소유자 등이 이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네. 뚜렷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12.16 대책의 내용 중에서 네. 사적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협조 요청한다라는 내용이 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네. 나중에 전세자금을 못 받는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들게 네. 되는데요. 이것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세입자들의 타격이 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도 네. 그 은행의 영업의 자유라는 사적인 영역을 정부가 규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부 부동산 대책에 이렇게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전례가 있었나요? 그 전에? 네, 그 헌법재판소는 네. 그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위헌 또 혹은 이제 헌법 불합치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노태우 정부의 택지 소유 상한제, 네.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 대해서는 각각 위헌,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고요. 네.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사건 뭐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네. 목적과 그 재산권 등의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은 이제 자유로운 대출과 투자로 본인의 재산을 늘리는 네. 그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 기본권이라도 이제 공공질서나 네. 공공복리 등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지만 네. 그 방법은 또 법률이나 법률에 준하는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이 꼭 필요하고 긴급성이 요구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정식으로 긴급재정, 경쟁명령을 내려서 시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네. 정부 정책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네. 그 제한의 정도에도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네. 유예 기간을 두거나 정책을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네. 이번처럼 이제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부가 이제 급작스럽게 정책을 시행하면서 계약금을 넣었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뭐 계약금을 날리고 집도 못 사는 뭐 이런 사례도 있다는 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헌재의 신중한 판단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